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제로구항도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펙트리 플라스틱 모델하고 그다음에 일라스틱 퍼펙트리 플라스틱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유동 모델을 통해서 기계적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하나 더 남은 이 탄성 선형경화 이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탄성 선형경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풋으로 여러분들이 변형률을 주게 되면, 즉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변형률을 가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거동을 예측하는 게 탄성 선형경화입니다. 즉 탄성 변형을 했다가 항복 강도가 선형적인 경화를 나타내는,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탄성 선형경화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케빈 보잇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찰차하고 일라스틱 스프링이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하나가 더 직렬로 붙어 있게 되면 이 모델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러한 거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와 동일하게 우리가 스트레인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오른쪽 두 개의 스트레인, 시간에 따른 스트레인에 대해서 만약에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어떠한 기계적인 거동이 나타나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탄성 선형경화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탄성 선형경화. 자, 앞에서 그 유동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가지 파트를 이렇게 떼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구성을 하고, 마찰차는 시그마 제로의 응력이 가해지면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변형률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일라스틱 모듈러스. 여기에서 내가 응력 시그마를 가한다. 그러면 동일하게 스프링 하나에서도 더 이렇게 스프링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댐퍼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률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스프링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거를 입실론 1이라고 되어 있고, 교재에는 여기 입실론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변형률 입실론을 생각해 봤을 때, 입실론은 스프링 변형에다가 댐퍼의 변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응력이 다음과 같이 시그마 제로보다 작게 걸리는 경우에는, 시그마 제로보다 작게 걸리기 때문에 이 마찰차에 대한 이동은 없겠죠. 에 대한 밑끌림은
없게 되겠죠. 이 말은 D가 제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스프링에 대한 변화는 생길 텐데, 스프링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일라스틱 모듈러스를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응력을 고반간 만큼 이 변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 변형률은 0 다음같이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 더하기 마찰차에서의 변형률, 댐퍼에서의 변형률을 더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E1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제로보다 적은 응력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스프링에 의해서 선형적인 변형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제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그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번에는 가해주는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커요. 그럼 이제는 마찰차가 움직이겠죠. 즉 D가 0보다 큰 어떠한 값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찰차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시그마가 응력이 걸리는데, 자, 우리가 이 해당하는 응력, 이 부분이 여기에도 응력이 이렇게 동시에 걸릴까요? 아니면 두 개 합해서 시그마로 걸릴까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각각 응력이 걸리느냐, 두 번째는 합해서 응력이 걸린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은, 자, 첫 번째, 마찰차에도 시그마가 걸리고 일라스틱 스프링에도 시그마가 걸린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마찰차와 스프링에 각각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합이 시그마로 나타난다. 두 가지 중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어요? 음, 1번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있고, 혹시 2번이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어, 음, 2번, 1번, 지금 1번이 5명, 2번이 3명.
지금 1번하고 2번이 비슷비슷한 1번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자, 1번으로 답해준 친구들이 대부분이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보고, 자,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답이에요. 즉, 이 병렬로 구성된 경우에는 두 개의 응력이 각각 걸리는 게 아니고 합해서 우리가 과해주는 응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두 개의 마찰차 각각에 대해서 합해준 능력이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제 나중에 있을 문제들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니까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친구는 확인하는 거고 몰랐던 친구들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요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한번 던져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찰차에서 시그마가 지금 현재 시그마 제로보다 큰 힘으로 가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찰차에서는 시그마 제로의 응력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 응력은 어디에 걸릴 것이냐? 즉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에 해당하는 응력이 이 스프링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변형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댐퍼에 대한 변형률을 생각을 할 텐데 댐퍼에 대한 변형률은 이 마찰차에도 역시나 입실론 D로 발생을 할 것이고 스프링에도 역시나 입실론 D로 변형률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입실론 D를 다음과 같이 스프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형률은 추가되겠죠. 시그마 더하기 즉 이 부분에서의 변형률 더해주고 마찰차에서의 변형률을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이 등가 강성을 구해줄 필요가 있는데 즉 이 부분에서는 이 스프링에서의 강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스프링과 이 스프링 두 개에서의 조합으로 강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걸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유도했던 이 식에서 역시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응력을 스트레인으로 미분을 해주면 즉 응력을 스트레인으로 미분을 해주면 다음같이 여기에 대한 등가 강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식은 여기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형적인 경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가 강성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스트레인 인풋을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항복 강도 전까지는 탄성 변형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 소성 변형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등가 강성 이 등가 강성을 따라서 응력과 스트레인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레인을 제어하게 되면은 스트레인이 탄성 회복을 하면서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그마 제로보다 시그마가 압축을 했을 때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보다 큰 하중이 걸린다고 하면 마찰차가 움직이게 됨으로써 입실론 T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그 전까지는 스프링만 감소를 하다가 여기는 멈춰 있었는데 응력이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보다 큰 압축이 걸렸을 경우에 이제 마찰차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실론 D가 줄어들므로써 다음과 같이 선형 경화를 또 통해서 압축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인이 제로가 되는 이 시점까지 이와 같은 기울기를 따라서 동일한 기울기를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트레인이 증가했다가 응력이 0인 지점까지 스트레인을 살짝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시키는 이 스트레인 인풋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0에서부터 1로 가는 구간은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제어하는 구간에서는 스프링 이 원만 반응을 해서 탄성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응력이 0인 지점까지는 이 부분만 작동을 하고 이 부분은 시그마 제로와 전혀 상관없는 응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겠죠. 그래서 탄성 회복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내가 응력을 시그마 제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제는 이 스프링만 이 원만 작동을 또 하게 돼 처음에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더 커질 경우에는 이제 마찰차가 움직임으로써 여기 있는 마찰차가 움직임으로써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요 커브를 따르게 되겠죠. 즉 1번이라고 하는 처음의 소성 강도를 이 모델도 역시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모델을 배웠었는데 강 완전 소성, 산성 완전 소성, 그 다음에 탄성 선형경화 이 세 가지 모델 역시 재하를 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부하를 하게 되면 본래의 항복 강도를 기억하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성 모델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귀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전의 하중 제거점에 대한 소성 강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복 강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소성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배웠는데 이제 크리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크리프 모델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맥스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스웰 모델로부터 우리가 탄성 정상 상태 크립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켈빈 보이트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탄성 천이 크리프를 이야기할 거예요. 탄성이 붙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탄성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댐퍼를 하나만 구성했을 경우에는 정상 상태 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댐퍼와 그 스프링을 병렬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천이 크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스프링에서 거동으로 이용을 했었고요. 유동 모델에서. 그 다음에 크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댐퍼를 활용을 할 텐데 이러한 댐퍼에 대한 부분은 변형률, 속도와 응력과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즉 스프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그마는 2 입실론
이 식을 쓰면 되는 거고, 댐퍼에서의 응력과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입니다.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맥스웰 모델 부터 시작을 해서 켈빈 보이트 모델까지 이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인풋으로 응력을 우리가 가해 줄 것이고, 이 응력이 1과 2라는 시간에서 일정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즉 스트레스 인풋은 일정 하중이다 또는 일정 응력 상태다. 이게 꼭 중요하니까 이러한 인풋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 시간에 따른 응력의 변화, 스트레인의 변화를 생각해 볼 거예요. 즉 스트레인의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아래처럼 이렇게 나오는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맥스웰 모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맥스웰 모델 같은 경우 댐퍼와 스프링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맥스웰 모델을 유도할 때도 역시나 앞에서 그림이 있었죠? 댐퍼와 이 스프링을 따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에 시그마 프라임 일정 응력이 가해지고 있다. 베타 1, E1 이렇게 되죠. 자, 역시나 이 부분에서의 변형을 우리가 크립에 대한 변형률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간에 따른 응력을 다음과 같이 0에서 1로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1, 2, 3 이걸 생각해 보고 있죠. 이때 시그마 프라임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T1에서 이 시간 T1에서라는 의미는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은 0에 가까워요. 왜? 순간적으로 우리가 0에서 1로 간 상태에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간이어서 매우 짧은 시간에서 초기 T1이라는 이 시간도 역시나 물리적인 시간은 0에 가까운 시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스프링과 댐퍼 중 뭐가 먼저 반응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내가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스프링은 그에 해당하는 변형률을 바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댐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댐퍼는 역시나 변형률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변형률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스프링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노테이션을 바꿀게요. 2로 쓰겠습니다. 2.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과 댐퍼에서의 변형률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은 여러분들이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가해주는 하중을 알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댐퍼에서의 즉 크립에 대한 변형률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2원분의 시그마 프라임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에 대해서 보면은 0에서 1로 갈 때의 변형률은 순간적으로 2원 시그마 프라임을 2원으로 나눠준 이 값, 즉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만 고려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스프링에 대한 변화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댐퍼에 대한 변형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간이 t1에서 t2로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이때의 전체 변형률은 역시나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과 크립, 즉 댐퍼에 의한 변형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은 이렇게 될 것이고, 크립에 대한 변형률은 아직 여러분들이 식을 익숙하지 않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크립을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변형률 속도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와 같이 나타나지게 되겠죠. 앞에 있는 식을 바꿔보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지금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인 이 스트레인의 변화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번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시간에 따라 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상수가 나오는데 상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0일 때에는 크립에 대한 변형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구간 시간 t1에서 t2로 갔을 때에는 하중 시그마 프라임이 이제 발생을 걸려 있게 되고, 하중 시그마 프라임으로 일정 하중이 또는 일정 응력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인풋으로 주어지고 있고, 이때의 변형률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부분은 초기 스프링, 이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률이고, 이 부분은 댐퍼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T2에서 T3로 가는 이 구간, 이제는 하중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응력이 제거가 된 구간이고, 응력이 제거가 된다 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스프링에 가해주는 응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입실론 2는 탄성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탄성 회복량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원 시그마. 즉 늘어난 만큼의 스트레인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들이 탄성 회복하는 거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댐퍼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응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댐퍼가 작동을 하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 멈춰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댐퍼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에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초기에서 봤을 때는 변형률이 일정해지는, 즉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기는 탄성 회복, 또 이 구간은 댐퍼가 멈추는 구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성 변형, 정상 상태 크리프 모델, 즉 맥스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립에 대해서, 자, 크립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변형률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이거를 우리가 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립에 대한 모델로 다음과 같이 댐퍼와 스프링을 직렬로 구성하는 이와 같은 모델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상 상태 크리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더 심한 우리가 천이 크리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켈빈 보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댐퍼와 스프링이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는 다시 하나 스프링이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가 켈빈 보이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탄성 변형, 천이 크리프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탄성, 천이 크리프. 여러 번 했는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응력이 시그마 프라임으로 가해지고 있고, 스프링이 하나 또 달려있고, 여기는 베타 2, 2, 2, 2,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T1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즉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거의 0에 가까운 시간에 대해서 과연 변형률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은 크립이 발생하는 변형률을 생각하고, 이 부분은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을 생각하죠. 자, 시간 0일 때에는 역시나 이 부분은 댐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스프링에 대해서만 변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일하게 전체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탄성과 그 다음에 크립에 대한 변형률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초기 시간에는 댐퍼가 움직이지 않고 스프링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형률이 생기고,
크립에서는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위에서 스프링만 반응을 하고 시간이 0일 때에는 시간이 초기에는 매우 짧을 때에는 여기 스프링만 반응을 하게 되고 댐퍼는 멈춰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이 두 번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댐퍼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 시간이 0에서 1에서 2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이 켈빈 보이트 모델만 봤을 때 댐퍼에서 걸리는 응력과 스프링에서 걸리는 응력의 합이 전체 시그마 프라임으로 나타나진다고 했어요. 그죠? 병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응력의 합이 우리가 가해주는 응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 스프링, 즉 이 부분에서의 응력과 이 부분에서의 응력의 합으로 따로따로 고리를 한번 해보죠. 즉 켈빈 보이트에서 스프링에 해당하는 응력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크립에서 발생하는 응력 부분 또는 댐퍼라고도 하는 게 좋겠죠. 이 댐퍼에서 발생하는 응력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탄성이니까 우리가 탄성 계수와 스트레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스트레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댐핑 계수와 그 다음에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에 따른 변화인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 왼편은 크립에 대한 변형률로 다 넘겨주고 오른편은 시간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왼쪽부터 다시 쓰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해서 루트 이플silon C 이거 비타 공분의 1 bt.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양변을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분이 되겠죠. 공업 수학 시간에 이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적분을.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티어가 어떻게 되냐고. 요게 그거 아닌가, 롤? 절로 가세요.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분상수 C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 C를 구하는 방법. 적분상수 C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C를 구할 때 여러분이 적용해줘야 되는 거는 초기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 초기 조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T는 0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T는 0에서는 우리가 응력은 시그마 프라임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었고,
이때 스프링에 걸리는 변형률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여기 위에다 인풋으로 넣고 여러분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시그마 프라임 마이너스 0 꼴 마이너스 베타2 E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아까 시간 안 넣네. 시간이 아까 0초라고 그랬었죠. 플러스 C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함수 C는 로그 시그마 프라임 값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다시 C를 넣고 정리를 해보면은 최종적인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시그마 프라임 마이너스 C 이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2 T 베타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크립에 대한 변형률,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 E2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처음 해보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유도 과정을 쭉 따라서 한번 본인이 이제 생각하면서 경계 조건 넣고 최종적으로 유도를 해보면은 이 크립에 대한 변형률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른 변형률을 유도해보고 이걸로부터 앞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t는 0에서 시간이 0일 때 e2 프라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0이 나오죠. 0. 0이라는 값이 나오죠. 익스포넨셜 값이 1이 되니까 익스포넨셜 0승이니까 1이 됨으로써 0이 나오게 되는 요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전체 변형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변형률을 앞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과 댐퍼에 대한 변형률로 나타나니까 위의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죠. 즉 E1 시그마 프라임 더하기 E2 시그마 프라임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 포인트 즉 t가 0일 때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것만 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리면은 점점 시간에 따라서 이 부분은 0으로 감소를 하고 이 값에 수렴을 해가죠. 이 값으로 어느 정도 수렴해 갈 텐데 이 포인트가 시그마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2와 3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탄성 회복을 하게 될 텐데 탄성 회복량은 이 스프링에서 가지고 있는 변형률이 제로가 되면서 발생하는 변형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가 여기서도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점을 지날수록 이 댐퍼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천천히 탄성 회복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즉 응력이 제거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스프링에 걸려있던 변형률도 없어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댐퍼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편성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무한정 흐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변형률이 0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모델이 이 탄성 변형 천이 크리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정 응력 하에서 크리프 변형을 봤어요. 그래서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발생하는 걸, 이걸 우리가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는데, 일정 응력 하에서의 변형률의 거동을 보는 것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응력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변형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천천히 이걸 우리가 응력 이 변형률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변형률 회복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좀 더 명확하겠죠. 즉 회복은 회복인데 어떠한 회복이냐, 일정 응력 상태에서 응력을 제거했더니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변형률이 회복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일정 변형률 하에 있는 재료예요. 이 두 가지는 일정 응력이었고, 이 부분은 일정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일정 변형률로 우리가 인풋으로 주고, 이때 하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이 완화라는 이 현상이 되는데, 이 완화라는 현상은 다시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화라고 하는 현상도 역시나 스프링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인을 단같이 인풋으로 일정하게 주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0, 1, 2, 3 이렇게 쓰고, 자, 왼쪽에는 제가 스프링을 그릴 텐데, 스프링에서 제가 입실론 프라임으로 변형률을 주었을 때 어떠한 내부적인 거동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활용했던 모델인데, 우리가 맥스웰 모델, 이 모델을 통해서 완화라는, 즉 응력 완화라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댐퍼 그리고 스프링 그리고, 자, 이걸 초기 상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간 t가 0일 때, 자, 이 구간에서 아직 변형률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실론 프라임이 0인 구간, 이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켈빈 보이트, 맥스웰 모델을 두고 이제는 요 부분을 늘리는 거죠. 즉 변형률을 다음과 같이 가해 주었을 때 스프링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스프링을 좀 많이 늘리는 것처럼 그려 놓을게요.
자, 초기에 여러분들이 변형률을 가하게 되면은 댐퍼는 역시나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 댐퍼가 반응하잖아요. 대부분의 변형을 이 스프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이 되고, 스프링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실론 프라임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댐퍼가 반응을 하게 되고, 스프링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T1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T2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입실론 C가 0이 아니게 되고, 아니게 되고, 이 스프링은 처음보다는 다소 감소하는, 변형률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크립에 대한 변형이 없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립에 대한 변형이 생기고, 그리고 스프링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형률의 변화에 의해서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 크립에 대한 변형률과 이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의 합은 언제나 이 입실론 프라임으로 일정하다라는 거, 이걸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과연 수학적인 모델로도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에서의 변형률과 댐퍼에서의 변형률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이때 이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한번 미분을 하면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0이 되겠죠. 그러면 탄성 구간에서의 변형률과 속도와 크립에서의 변형률 속도, 이 두 가지의 합이 0인 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립에 대한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는 사실상 댐퍼에서의 활용하는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탄성 계수에서의 스프링에서의 탄성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음과 같이 훅스로우에서 이걸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스프링 상수는 뭐 시간에 따라 변할 리가 없고, 지금 변형률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했었고, 응력도 역시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E1 시그마 더하기 베타1 시그마 이퀄 0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은 응력에 관한 식으로, 또 오른쪽은 그 응력에 관한 식이 아닌 다른 변수들로 분리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dt.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적분 취해주게 되면 여기는 로그가 나오고 플러스 적분 상수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식을 좀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은 응력은 적분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번 t 1 이렇게 나타나지게 됐죠. 자, 우리가 시간 t는 0에서
T1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때 경계 조건 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라스틱 모드, 스프링에서의 변형률과 크립에서의 변형률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0이죠. 그래서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이 전체 변형률과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때의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프링에 대한 변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쓰면은 다시 한번 스프링에서의 응력과 아니지 스프링에서의 응력과 댐퍼에서의 응력이 같은 상태일 텐데, 사실상 이 부분은 없는 상태니까 이거를 우리가 E1 입실론 2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스프링에 대한 변형률이 전체 변형률과 같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스프링에서의 변형률이 전체 변형률과 같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경계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E1 입실론 프라임, 이거는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응력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E1 입실론 프라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1 t 예타 1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t는 0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형률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포인트가 E1 입실론 2가 되겠죠. 처음에 내가 스트레인 입실론 프라임으로 가해준다고 하면은 스프링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응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스프링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와 같이 서서히 익스포넨셜 값으로 감소하는, 그리고 시간이 무한정 흐르게 되면은 0으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게 되겠죠. 즉 무한히 시간이 흐르게 되면 0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2에서 3, 즉 응력을 제어했을 때의 과정은 사실상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변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압축 응력이 필요할 거고, 압축 응력으로 변형을 주었더니 이제는 이 댐퍼에서 서서히 또 응력이 회복하는, 변형률을 회복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응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면 되니까, 즉 일정 변형률 상태에서 우리가 크립에 대한 변형률은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게 소성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마찰차를 이용해서 유동 모델로부터 우리가 시간에 따른 응력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형률을 거동을 한번 봤었고, 그리고 이 크리프 모델, 즉 일정 응력이냐 일정 변형률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형률에 대한 시간에 대한 따른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나 유도하는 과정이 좀 헷갈렸을 친구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꼭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성 변형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원자들의 화학적인 결합으로 본드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원자들의 화학 결합이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늘어나는 현상,
하지만 늘어났지만 외부에서 하중을 제어하거나 응력을 제거하게 되면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화학적 결함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을 갖는 이 고체 같은 경우에 가장 탄성 계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 즉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이 금속들은 중간 정도의 값을 갖고, 폴리머는 이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적인 결합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각각 여기서 제가 메탈, 폴리머, 그 다음에 세라믹, 여기는 이제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그 다음에 폴리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탄성 계수를 나타냈으니까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게 더 큰지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방금 말했던 내용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균질한 재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료가 동일하다, 재료 물성이 동일하다, 즉 등방성 재료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은 어떻게 말로 들어봤을 때는 유사한 것 같은데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균질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재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균질한 재료라고 해요. 즉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균질한 재료라고 하지만 만약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균질한 재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균질한 재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동일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지오메트릭을 봤을 때 이런 보이드나 기타 결함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균질한 재료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등방성 재료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등방성 재료라는 것은 다결정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즉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변형을 가하든지 동일한 거동이 나타나는, 즉 동일한 물성을 갖는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등방성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균질하면서도 등방성인 재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야기해서 그냥 아이소트로픽 재료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방향으로 변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축방향에 대한 변형은 길이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형률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축방향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반경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반경 방향, 또 직경 방향으로 변형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가 직경을 측정해서 직경에 대한 변화를 보든지 아니면 단면적을 측정해서 단면적에 대한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변형률을 측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방향으로 인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직경 방향으로는, 즉 입실론 y, 입실론 g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축방향으로 우리가 압축을 가하게 되면은 직경 방향으로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실론 y, 입실론 g가 양의 값을 갖는 이런 거동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이러한 인장과 압축에 따라서 직경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양을 우리가 포화송 레이시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경에 우리가 축방향으로의 변화는 이렇게 보면 되고, 반경 방향의 변화는 우리가 포화송 레이시오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즉 이 y 방향의 변형률은 x 방향의 응력과 이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 포화송 레이시오가 0.5 이하의 값을 갖죠. 즉 금속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내외 그 정도의 값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 만약에 소송 변형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포화송 레이시오가 0.5가 됩니다. 즉 소송 변형에서는 우리가 최적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일정한 최적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때 포화성 레이시오가 0.5를 나타내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라는 걸 정의할 때 포화성 레이시오와 이 부피의 변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할 수가 그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포화성 레이시오가 0.5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5보다 크다라는 거는 축방향으로 내가 당겼는데 그거에 대한 변형률보다 반경 반응의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재료는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재료가 되겠고요. 즉 포화성 레이시오가 0.5보다 큰 경우는 사실상 지구에 있는 재료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견되지가 않았죠.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으니까 반드시 포화성 레이시오는 0.5 이하의 값을 갖도록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응력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수직 응력 3가지, 그리고 전단 응력 3가지를 성분을 가지고 응력 상태를 기술을 하는 거죠. 이때 내가 축방향으로 응력을 가했을 때 X방향으로는 변형률이 이와 같이 훅스로우를 통해서 생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축방향으로 변형을 가했으니까 반경 방향으로의 감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감소를 우리가 포화성 레이시오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죠. 다시 우리가 Y 방향으로 응력을 가했다고 하면은 Y방향의 응력은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응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 외의 방향, 즉 X방향과 G방향에서는 포화성 레이시오만큼 감소하는 변형률이 생기게 되죠. G방향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방향의 변형률을 생각할 때에는 응력 성분이 3개가 다 있다고 하면은 X방향으로 직접적으로 포화성 레이시오와 관련되어 있는 응력과, 그리고 Y방향에 대한 이 포화성 레이시오에 의한 감소, G방향으로의 포화성 레이시오에 의한 감소, 이 3가지를 모두 다 합해서 전체 X방향으로의 변형률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른쪽과 같은 이 식을 고체과학 시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즉, 이러한 이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는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재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이방성 재료를 내가 보고 있다, N아이소, 이의 경우에는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반드시 아이소트로픽한 재료의 경우, 즉 다결정 재료인 경우 이와 같은 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은 제가 X방향에 대한 예만 들었는데 Y나 G방향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Y방향으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응력에 대한 변형률과 그 다음에 X랑 G방향으로 응력이 가했었을 때 그 외에 포화성 레이시오를 효과를 고려해서 감소하는 이 변형률을 2가지를 고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자, 전단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단 계수와 전단 변형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단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때 전단 계수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등방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포화성 레이시오나 여기 나와 있네요. 일라스틱 모듈러스, 그 다음에 전단 계수, 시어 모듈러스, 그다음 포화성 레이시오, 이 3가지 중에 2가지만 결정되면은 나머지 하나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C3를 가지고 탄성 해석을 해봤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이소트로픽을 가정을 했고, 그럼으로써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 이 2가지만 인풋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제로 물성치로. 그렇다면은 시어 모듈러스는 어디로 갔을까?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와 같이 시어 모듈러스 또는 시어 모듈러스가 아니고 다른 2가지 개수를 넣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2가지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를 2가지만
입력을 하게 된 거죠. 탄성 해석했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다음과 같이 원형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G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X방향으로의 우리가 비틀림 시험을 했을 때 응력 성분과 Y방향으로서의 응력 성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모아서클을 여러분이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전단으로 타우 마이너스 타우 줬지만 시그마 1 X 방향으로 할게요. 이거 Y 방향으로 하고 시그마 2는 역시나 타우와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즉 비틀림 시험에서의 응력 성분을 우리가 45도로 회전을 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인장 방향 즉 축방향이 아닌 인장 방향으로의 응력 성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G 방향은 0이겠죠. 네, 그때 변형률도 나올 거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아이소 등방성 재료에서의 응력 변형률 식에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역시나 변형률과 전단 응력과의 관계식에서 이것이 바로 전단계수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G분의 1이 될 텐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소트로피, 등방성 재료에서는 두 가지의 탄성 계수만 필요한데 실상 이 G 또는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가 정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단 계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전단 계수와 일라스틱 모듈러스를 알고 있어. 그럼 등방성 재료에서는 포화성 레이시오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줘야 하지만 실제로 독립적인 파라미터는 두 가지다 라는 겁니다. 즉, 세 개 파라미터 필요하지만 독립적인 두 개의 파라미터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3인데 자, G방향으로 우리가 응력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지드 다이를 봤을 때 Y방향으로는 변형이 될 수가 없게끔 막아져 있죠. 그리고 이 G방향으로 눌렀을 때 이 X방향으로 변형이 생길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자유 표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Y방향은 묶여 있어서 변형률은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그마 X, 입실론 X, 시그마 Y, 입실론 Y, 시그마 G, 입실론 G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G가 우리가 압축을 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압축을 얼마만큼 응력을 가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상 이 값은 0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G방향의 스트레인 역시도 압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Y방향은 다이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0이 되겠죠. Y방향의 스트레인은 0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그마 X가 0이다. 두 번째, 시그마 X가 0이 아니다.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자, 1번. 내가 X방향으로의 응력이 0이 되는 것 같다. 아, 그렇지 않다. X방향으로에는 변형률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말 안 했죠? 제가 X방향에 변형률이 생기겠죠. 이제 누르게 되면 늘어날 거니까, X방향으로. G방향으로 누르게 되면은 X방향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0이라는 값이, 0보다 큰 값을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X방향에 X방향 응력성분이 어떻게 될지 제가 질문 드린 거고, 자, 첫 번째는 응력성분이 0이 될 것 같다. 응력성분이 0이 아닐 것 같다. 1번 또는 2번으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 1번, 거의 지금 비슷하네. 2번이, 4대4, 4대6, 4대7, 2번이 대세네. 4대7, 5대7, 5대8, 6대8, 7대8, 7명, 8명, 7명, 10명,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번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응력이 0이다. X방의 응력이 0이다 라고 7명 정도가 대답을 했고, X방의 응력은 0이 아니다. 12명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자, 1번으로 생각한 친구들의 이제 생각은, 정답은 먼저 얘기하면 1번이 맞아요. X방향의 응력은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유표면이기 때문인데요. 자유표면. 자유표면이기 때문에 응력은 0이에요. 근데 2번으로 생각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X방향으로 변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력이 가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맞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선은 자유표명이기 때문에 응력이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2번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X방향으로 변형률이 있다고 해서 X방향의 응력 성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G방향의 응력 성분이 X방향의 변형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G방향의 응력 성분이 X방향의 변형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을 이와 같이 축방향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게 생기겠죠. 즉 응력도 존재하고, 하지만 이걸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도 늘릴 수 있어요. 즉 입실론 x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시그마 y를, 즉 y 방향으로 압축을 가해서 응력을, 변형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다른 문제에 적용할 때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주시고, 포인트는 자유표면이면은 응력 성분은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y 방향에서의 응력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y 방향은 지금 현재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0이 아닌가? 즉 2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이게 변형률이 0이니까 이게 0인가? 라고 생각할 건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G방향으로 늘어지고 있을 때 X방향으로 변형률이 생기고 Y방향으로 늘어나려는 힘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늘어나려는 응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이를 통해서 변형률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려는 응력이 압축 응력으로 바뀌어서 압축 응력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D방향으로 눌렀을 때 Y방향으로의 변형률이 생기는데 변형률을 없애기 위해서 압축을 가하고 있는 응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런 방향으로 늘어나려고 하는데 원래의 재료고 이게 다음과 같이 위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데 늘어나지 못하게 이와 같이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응력 성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이해해 주세요. 처음 이 개념을 처음 접하면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방금 말했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꼭 생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응력 성분과 변형력 성분이 어떻게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y 방향으로의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y 방향으로의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식으로부터. 그래서 그 식에서 우리가 이 입실론 y는 아까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실론 y는 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어느 값인지. 하지만 시그마 x 성분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 y의 응력은 시그마 g의 포화성 레이시오로 고방식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이상 0이 아니고 0보다 작은 어떤 값을 나타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번에는 G방향으로의 응력 성분을 한번 응력 성분과 스트레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G방향에 대한 아이소트로픽 재료일 경우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도 판단했지만 시그마 x가 0이 되죠. 시그마 x가 0이 되고 시그마 y는 위에 있는 식을 그냥 갖다가 넣은 거예요. 여기는 시그마 x고 시그마 y 이 식인데 위에 있는 식을 넣은 거고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즉 G방향으로는 압축 응력을 가했을 때는 압축 변형률이 생기는데 그 값이 이와 같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X방향의 변형률 역시도 X방향에 대한 아이소트로픽 재료에서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을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시그마 y x는 0 그다음에 시그마 y는 위에 있는 관계식 시그마 g 이렇게 써놓고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G방향으로의 탄성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즉 우리가 아이소트로픽 제로라고 했으니까 G방향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G방향의 일라스틱 모듈러스도 G방향의 탄성 계수는 처음에 주어졌던 이 값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구속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스티프니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뀌는 걸 알아보려면은 요 식에서 G방향으로의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은 탄성계수와 포화성 레이셔가 이와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인 값을 넣고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면은, 만약에 포화성 레이셔가 내가 포화성 레이셔가 포화성 레이셔가 0.343이었다 라고 하면 이 식을 여러분이 풀게 되면 1.133 이 정도가 나옵니다. 즉 처음에 일라스틱 모듈러스보다 대략 13% 정도 증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13%가 증가된 이유는 이와 같이 Y축으로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재료가 좀 더 단단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이제 배울 텐데, 다축 응력으로 뭔가 재료를 가해주게 되면, 응력을 가해주게 되거나 다축 응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재료가 갖고 있던 강도보다 더 높은 강도가 나타나지게 돼요. 즉 재료가 더 단단해진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렇듯이 여기서도 예제에서도 G 방향으로 우리가 응력을 가했는데, 이때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로부터 탄성 계수를 예측해 보니 원래의 아이소트로픽 재료가 갖고 있어야 되는 탄성 계수보다 대략 13% 정도 증가한 이러한 탄성 계수를 나타내더라. 즉 구속에 의해서 재료가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장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응력값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Y 방향으로의 응력과 G 방향, X 방향으로의 변형률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문제를 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응력과 변형률 성분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실제로 Y방향으로 이러한 구속이나 또 X방향 구속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구속이 있게 되면은 재료가 더 단단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13% 정도 증가한, 좀 더 스티프한 재료가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뒷장에 이제 최적 변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등방성 재료에 또는 비등방성 재료에 대한 기계적인 거동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제 복합 재료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